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은행에 대해서 두 번째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굉장히 좀 뭐랄까, 피해를 보지 않는 장사를 한다. 그래서 은행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면 굉장히 좀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뭐 약간 사실 지난 편에 다 이제 일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 약간 좀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되게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이 생각을 정리를 해놓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은행에 대해서 1편을 조회수가 좀 나왔더라고요. 10명인가 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누가 막 많이 보기를 원하진 않고 약간 제가 정리해서 진짜 친한 사람들만 약간 보라고 약간 올리는 건데 조금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회수가 100이 넘어가는 게 나오면 상당수를 지워버릴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모든 투기자산의 특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음, 같은 방식을 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수록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같은 생각을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은행은 제가 보면 이제 예대마진을 흔히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출금리를 받아가지고 비싸로 뭐 대출금리를 예를 들어 뭐 5%를 받아가지고 예금금리는 뭐 2%다. 그래가지고 예금을 한 사람들의 돈을 이제 뭐 한 뭐 100원 받아가지고 뭐 600원 대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자 차익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산업을 가지고 있어요. 기타 다른 업종에서는 사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기타 다른 업종은 뭐 약간 뭐 채권을 사준다거나 해가지고 사채를 빌려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긴 할 수 있어도 사실 은행만큼 이렇게 대놓고 이 이자놀이로만 돈을 버는 집단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덤 스미스는 돈을 노동력의 어떤 환산 척도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고 이제 노동력의 교환으로 어떤 화폐의 교환을 해석을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돈이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생각으로만 접근을 해볼게요. 그럼 좀 아주 재밌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은행은 어, 이제 값싼 그 노동력을 빌려준 다음에 비싼 이자로 대거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 집단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집단이거든요. 이게 싼 이자와 비싼 이자라는 게 우리가 이자라고 생각하면 이게 감이 팍 안 오는데 사실 노동력을 빌려주고 비싼 노동력으로 갚으라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업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어떤 그 과거 뭐 십자군 체계나 뭐 십자군 전쟁 뭐 이럴 때만 해도 교황이 사실 좀 짱이었던 경향 있잖아요. 교황이 그냥 가서 이슬람 애들 두들겨 패라 이러면 그냥 가서 이제 팰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처럼 지금 현재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업을 하는 녀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현재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성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어떤 돈의 신으로 좀 넘어온 상태인데 굉장히 이 방식이 좀 굉장히 치사한 방식이에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다른 모든 장사의 시장은 마진이에요, 마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0원짜리 물을 100원에 파는 행위. 뭐 예를 들어 10원짜리 물을 설탕물이랑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100원에 파는 행위. 그리고 30원짜리 어떤 뭐 철광석을 사가지고 조립해가지고 200원에 기계 뭐 제품으로 파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이제 모든 장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관점을 생각해보면 사실 모든 산업은 다 이런 마진으로 먹고 사는 어떤 집단이에요. 대부분의 사실 장사가 다 그래요. 다 싼 원가를 노동력으로 합쳐서 비싸게 파는 행위예요. 전부 다 이래요, 사실 모든 산업이. 하지만 유독 이제 이 은행은 그냥 말 그대로 노동력이 그 자체를 싸게 빌려준 다음에 비싸게 돼가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은행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은행의 이 자본주의 신성이 놀아나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그런 관점에서 사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물론 부동산은 한 채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부동산에 현재 이렇게 그 각광받는 이제 부동산이 마치 그 신성인 양 모셔지는 어떤 이런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랑 은행한테 돈을 주는 구조로 좀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부동산에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오른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실제로 돈을 이 사람이 돈을 벌었다 싶은 사람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은행에 이자를 내고 있거나 혹은 정부한테 재산세 뺏기거나 혹은 양도소득세 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정부랑 은행한테 이득이지 개인한테 이득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은행은 원래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으로 돈을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0%일 때는 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0%다. 0.125%일 때는 이제 예금금리가 0.2%가 된다. 뭐 이렇게 돼요. 그럼 대출금리가 0.1%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0.5%가 되면 예금은 뭐 0.7%가 되는데 대출은 뭐 2%가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금 대출이 원래 0.8%였죠. 지금 차이가 0.8%였는데 이렇게 차이가 되면 1.3%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은행은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의 마진의 개선은 기준금리의 인상을 통해서 은행은 이제 항상 그 은행은 기준금리의 인상을 통해 그 영업이익의 개선이 확대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대 마진 스프레드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 사실 이런 관점을 생각해보면 코로나 2020년 3월에 엄청난 금리 인하가 일어났잖아요. 기준금리가 그 미국 연준에서.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은행이 돈을 못 벌었어야 정상인데 사실은 은행이 엄청나게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총 대출의 양이 늘어났다는 거죠. 사실 총 대출의 양이 늘어났다 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럼 이 총 대출의 양이 왜 늘어났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국인 대부분이 어떻게 대출을 받죠? 대출 받는 이유가 뭘까요? 사업하느라고 대출 받나요? 사실 한국인 대부분은 부동산 살려고 대출을 받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제 싼 이자로 부동산을 사려고 대출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시세 차익을 많이 먹고 나오면 이제 나쁘진 않지만 아무튼간 부동산 사려고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근데 정작 부동산을 현금을 먹고 나온 사람이 있나 보면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부동산의 뭐 가격이나 이런 거 거래량 이런 거 유심히 좀 항상 봤거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특히 뭐 15억에서 뭐 45억 된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 위주로 흔히 말해서 인기가 있는 그 아파트를 위주로 봤어요. 근데 제가 하나 제가 재밌게 느낀 게 있는데요. 이 거래량이 15억일 때가 뭐 대충 뭐 14년도에서 뭐 16년도 뭐 이때였거든요. 이때는 거래량이 진짜 많았어요. 45억이 됐잖아요. 거래량이 뭐 한 건이에요. 한 두 건? 한 아파트당? 그럼 이게 30억씩 15에서 45억이 올라가지고 물론 양도소득세도 있고 뭐 1주택자가 아니었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테고 아무튼간 팔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15억에 45억이 되는데 내 집값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팔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 저는 되게 좀 놀랬거든요.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5억에 이제 난 부동산 사는데 지금 현재 45억이 됐어. 신나잖아요, 되게. 많이들 신나하더라고요. 신나는 사람도 있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작 현금으로 30억을 쥐고 나온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45억이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전세를 놓고 이사 갈 것인가? 싼 데로. 보통 이 선택 안 하죠. 여기로 앉아야지. 월세를 놓고 월세를 받을 것인가? 그만한 돈은 보통 없더라고요. 또 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해당 돈을 빼내기 위해 우린 다시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 혹은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라는 결론을 전 하는 사람을 꽤 봤거든요. 이 주변에서. 사실 해당 돈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세 차익을 통한 회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5에서 45억이 되면 이 감정가가 45억이 됐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더 나오잖아요. 대출을 더 받는 방식으로 사실 돈을 일반적으로 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시세 차익을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하면 이는 결과적으로도 은행한테 이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웃긴 게 사실은 15에서 45억이 되면 30억만 딱 팔고 나오면 좋잖아요. 15에서 40억 됐으니까 이제 30억만 팔고 15억만 내가 가져야지. 이게 뭐 부동산은 뭐 3분의 뭐 3분의 1로 쪼개가지고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팔고 나는 것도 이게 사실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어, 은행한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연끌을 해서 사고 가격이 오르면 또 은행한테 결국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이런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막상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 중에서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대화를 해보면 사업 확장을 이제 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반포에 뭐 난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뭐 개원을 한다라거나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뭐 물론 이 사람도 대출을 쉽게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전세나 월세를 넣어서 시세 차익을 이제 뭐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전세나 월세 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은행은 무위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다, 어떻게 하면 번다, 어떻게 하면 뭐 한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은행은 완전히 무위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정말 돈만 벌어가는 데는 은행과 결국 정부 두 기관이라는 거 전 생각했어요 보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아파트 사든 뭘 사든 다 좋지만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싼 노동력을 빌려주고 비싼 노동력으로 대감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 집단이고 이 녀석들은 항상 무위험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부동산을 사든 뭘 사든 은행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와 검토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 대한 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은행은 무위험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은행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동산이 오르고 해도 결국 은행이 돈을 벌어가고 있는 구조다. 무위험으로.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입니다.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